108의 전산세무이익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회계정책 또는 회계 추정 변경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회계 변경. 자,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전기에 A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단기에도 A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 높다. 그죠? 만약에 요때 A라는 방법을 썼는데 만약에 B라는 방법을 썼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계 변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회계 변경을 하느냐? 자, 기업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변경이 되었다든지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회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 안 바꾸면은 그 회계의 내용이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회계 변경이 가능하다. 자, 그때 회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회계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회계 정책 변경과 회계 추정 변경으로 나누는데 대충 해서 회계 정책 변경은 무슨 법이 바뀌는 거고 회계 추정 변경은 숫자가 바뀐다. 대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숫자라는 것은 퍼센트죠. 1%에서 1.5% 또는 2%로 변경한다. 그런 것은 회계 추정 변경. 선의선출법을 후의선출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회계 정책 변경이다. 대충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그러면 비교 가능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요때 도로 B로 바뀌었다. 그러면 비교 가능성이 안 되겠죠. 떨어집니다. 그러면 도로 넘어가서 얘를 다시 B로 계산해서 B로 방법을 쓴다. 돌아가 다시 B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소급법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책 변경일 때는 소급법을 사용하고요. 전진법은 뭐냐? 여기서부터 진행하자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자, 그건 전진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이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정 변경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회계 추정 변경은 전진법 써라. 그죠? 개시일로부터 적용해라. 전진법으로 써라. 전진법. 그 다음 이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원칙적으로 전진적으로 해라. 회계 정책 변경은 뭐 해라? 전진적으로 하지 말고 소급법 적용해라. 틀렸죠? 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매기 동일한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죠. 그죠? 맞습니다. 회계 재무제표의 아주 유용성이 향상이 되고요.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면 똑같죠? 예, 맞습니다.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바꿀 때는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1번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문제.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 배당은 1. 주식 발행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으며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및 단가만 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볼까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차변의 손익, 미처분 이익여금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배당을 결의합니다.
그럼 배당 길이 얘 처분하죠. 처분하고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하고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배당을 하죠. 배당할 때 이렇게 해서 자본금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식 발행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으면 이리 되죠. 순자산 요거일까요? 요거 이 자본이 증가했죠? 하고 자본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증가하고 감소하고 변동이 없네. 그죠? 주식을 발행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순자산의 변동은 없다. 디테일은 변동이 있죠.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 조정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순자산은 변동이 없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만약에 받았다. 주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당 1000원에 취득했었고 총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 근데 만약에 주식을 10주를 받았다. 10주를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량이 10주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총 몇 주가 되었다? 110주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취득한 금액은 그대로다. 뭐가 바뀌어? 단가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단가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대충 99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뀐다? 수량과 단가만 바뀔 뿐이다. 주식수와 단가만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 분개를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 배당 받으면 분개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 되죠. 배당금 수익 이래서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1번 맞고요. 이번에 주식 발행 회사의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일에 이거죠.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맞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가 됩니다. 자본 조정이죠. 그 다음에 액면 가액이 증가한다. 예, 요 액면이죠. 이거 액면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주식은 뭐야? 주당 액면가가 증가한다. 이거 아닙니다. 주당 이거 답 틀렸네요. 주당 액면가가 증가하는 건 아니죠. 액면가는 그대로입니다. 항상.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죠. 맞죠?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액면가는 그대로입니다. 3번에 자,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을 인식을 할 때는요. 수익과 대응 여부에 따라 그죠? 수익 비용 직접 대응 되는 것도 있고 여기 뭐냐면은 요거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때 이 매출이 수익이고 수익이 발생했죠? 얘가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자, 비용이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 배분 그죠? 기간 배분 뭐죠? 감가상각이죠.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입니다. 그죠?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기간에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인식될 수도 있고 단기 발생, 즉시 인식 또는 현금으로 지출되면서 인식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 비용 인식 성격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거는 여기에서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바로 뭐다? 기간 배분이고 그죠? 나머지는 단기에 즉시 인식하는 그죠? 급여를 지급하고 광고 선전비 지급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고 발생하면 즉시 지급하는 것. 지급하면 비용으로 발생하는 거죠. 기간 배분 1번은 기간 배분이 되겠습니다. 3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유동성 대체하지 않는 경우. 자, 만약에 대체하면 어찌 되죠? 장기 차익금 감소, 유동성 장기 부채 1이 되죠. 그 1이 되면 이건 뭐죠? 이건 부채의 감소고 부채의 증가죠. 부채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모두 영향을 끼치는 걸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 매출 할인은 뭐죠? 얘는 매출에서 차감해야 되죠. 그죠? 매출의 차감 항목입니다. 이런 매출의 차감 항목, 매출은 뭐죠? 수익입니다. 자, 수익에서 빼야 되는데 뭘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영업의 비용, 그죠? 수익에서 빼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대. 이것도 뭐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손익계산서, 계산서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성 매출채권을 매출채권으로 분류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장기성 매출채권 자산이죠. 자산을 매출채권으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분류했다. 이것도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면은, 자, 일단은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 비용의 과대평가했죠. 비용의 과대평가. 그럼 이거는 뭐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익을 과대계상했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에 다음 아래 자료에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자, 선적지 인도 기준입니다. 100만 원이 아직 도착 안 됐답니다. 그럼 저거 내 거냐 내 거 아니냐 이거 판단하면 되죠. 내 거냐 내 거 아니냐. 자, 선적지 인도 기준. 여기가 선적지죠. 선적지 인도 기준. 그죠? 물건이 여기 오고 있대. 출발해가지고 오고 있대. 자, 여기 매출자고 여기 매입자인데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여기입니다. 그죠? 예. 매입한 미착 상품. 이거 누구 거야?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겁니다. 그죠? 우리 겁니다. 요거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우리 겁니다. 자,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한 이거죠. 도착지 인도 기준은 요거죠. 자, 여기가 매출자, 얘가 매입자, 얘가 도착지죠. 자, 운송 중이네. 여기죠. 요번에 우리는 얘죠. 우리는 여기입니다. 자, 도착지 인도 기준입니다. 도착지 인도 기준은 뭐야? 이 물건 누구 거야, 이거? 이 물건 누구 거야? 여기 있죠? 우리 겁니다. 도착지 인도 기준. 도착해야 매출이야. 이겁니다. 도착해야 매출입니다. 자, 운송 중이죠? 요거 우리 거야.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도착지 인도 기준. 자, 담보 맡겼죠?
판 게 아니죠. 담보잖아, 담보. 우리 거야. 우리 겁니다. 담보 맡겼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겁니다. 그 다음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매된 상품. 자, 판매되었대. 예, 판매했고요. 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반품하세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이 지난 거야. 다음 주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입니다. 얘는 매출. 매출이니까 수익 잡으면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포함해야 될 거 900.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담보 제공한 거 우리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제조부수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 70만원을 판매부수의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할 경우 뭐죠? 제조부수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이 500번대다 말이죠. 제조원가. 이거를 판매부수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800번대로 처리했단 말이죠. 그죠? 800번대로 처리했다. 요 해당 오류가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제손이제죠. 제손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여기에 감가상각 여기 들어갔어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넣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영했죠. 감가상각. 800번대. 얘가 800번대죠? 얘가 500번대죠. 그죠?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넣어버렸대. 그러면 이런 매출총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죠? 빼면 영업이익인데 판관비에다가 여기에 집어넣어 버렸거든.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판관비가 커지죠.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돼? 이익은 작아지겠지 뭐. 영업이익이 작아질 거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요렇게만 딱 보면은 답은 3번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요렇게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과소계상됩니다. 3번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감가상각비 뺐죠? 그죠? 여기에 누락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뭐가 영향을 미쳐? 여기가 영향을 미치죠. 그죠? 얘가 영향을 미치. 단기제품 제조원가. 자, 얘를 누락을 해버리니까 얘도 뭐야? 마이너스가 되죠. 얘 과소계상됩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과소계상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 매출원가 여기 영향을 미쳐. 왜? 그럼 이 매출원가 여기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죠? 기초제품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얘죠.
얘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이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과속 예상되니까 얘도 뭐야? 얘도 적어지겠죠, 그죠? 얘가 적어지잖아. 얘가 적어지니까 얘가 뭐야? 얘가 적어지는 거죠. 매출원가가 적게 예상되는 거죠. 자, 매출원가가 적게 예상되고, 적게 예상되면 매출총액은 어떻게 되죠? 매출총액은 크게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위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원위치가 되니까, 원위치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 비용이죠? 예.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넣어버렸죠. 여기에 넣었어야, 여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반영시킨 거예요. 그 요 이유는 똑같다는 거죠. 자, 매출원가가 비용입니다. 자, 여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반영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누락이 되었다. 여기에 넣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과소평가되고, 얘가 얘가 과소평가된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니까 매출원가가 과소평가된다. 매출원가가 과소평가되면 이익은 과대 예상되는 거죠. 그죠? 여기 맞죠? 매출원가 과소. 그런데 이익은 과대평가되는 거죠. 매출원가가 과소면 이익은 과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똑같아져 버립니다. 왜? 여기에 반영돼 버렸죠. 객관식 문제가 하나하나가 아주 까칠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했던 그 단편적인만 보면은 이 문제는 바로 틀릴 수가 있죠. 자, 됐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좀 어렵네. 까칠하네. 자, 그 다음에 다 하고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우리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가공비, 그죠? 가공비 구해라. 가공비니까 여기서 뭐 요거죠? 요거 구하면 됩니다. 다 더한 거 총대비고. 직접 재료비가 11만 원이랍니다. 직접 재료비가 11만 원. 그 다음에 구입액이 11만 원이네. 그죠? 기말 재고 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20만 원. 직접 노무비가 2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구입액이 있고 기말 재고고, 요거는 매입액이 없으니까 못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고정 제조간접비가 50만 원이고,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 변동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3배다. 변동은 직접 노무비의 3배. 뭐 간단하네. 얼마? 60. 이게 60이다 말이죠. 그러면 가공비 나왔네. 110, 130.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0.
됐습니다. 여기서 요거 직접 재료비, 요 재료비 있죠? 요 재료비에서 여기 기초재료죠. 기초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소비액, 기말재고. 요때 이거 할 때 요건 가공비를 구하니까 재료비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구입액이 11만 원입니다. 기말이 얼마? 만 원이죠? 그러면은 기초가 없으면 0으로 봐도 되고요. 그럼 소비가 얼마? 10만 원 되겠죠. 됐죠? 없으면 0으로 봐도 됩니다. 그럼 직접 재료비 10만 원 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대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총대비는 140이 되겠네, 그죠? 총대비는 140.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초가 없길래 무시하려 했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 원가 행태 뭐죠? 고정비, 변동비 말하는 거죠. 자, 혼합에서 끝났죠. 예, 혼합에서 뭐죠? 요거 말하는 거죠. 조업도가 0이라도, 그죠?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이게 고정비죠. 0이라도 발생하는 거.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러면 이건 뭐예요? 기본 요금이다, 이거죠. 기본 요금 있는 것들. 자, 그 위에 뭐야? 변동비죠. 사용한 것만큼 내는 거. 그래서 여기는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혼합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준변동비라고 부릅니다. 자, 올바른 것은 준변동비. 기본 요금 있는 거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 전화요금. 얘는 고정비 하면 되고요. 얘는 변동비 하면 되겠죠. 얘도 변동비에 가깝죠. 수선비. 그래서 8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 다음 물량 흐름 자료를 참고하여 기억과 내연의 차이를 구하면 얼마인가? 기억이 뭐죠? 평균법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과 선의선출법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그러면 평균법일 때 계산해 보겠습니다. 완성수량 몇 개? 800개죠. 800개, 800, 재료비도 선의선출법도 완성이 있으니까 800. 기말은 200개죠. 200개 완성도 50%, 200개 완성도 50%. 여기도 200개 완성도 50%. 자, 공정 초의 전량 투입이기 때문에 재료가 여기는 환산하지 않습니다. 재료는 가공비만 환산한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나왔죠? 얘는 몇 개? 1000개. 얘는 100개니까 900개. 자, 요거는 기초 넣어야 되죠. 기초가 몇 개? 300개죠? 300개 40%죠. 곱하기 40%. 그러면
요거는 790개, 얘는 이거 100개, 432, 120개, 780개. 그러면 가공비 거 물어봤으니까 평균법일 때는 900개, 선의선출법일 때는 780개, 차이는 120개. 답은 2번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차이를 했죠. 그럼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를 보면 돼. 이게 평균법이죠. 여기 선의선출법이죠. 이 공식 부분 차이가 뭐죠? 기초죠. 기초잖아, 기초. 그죠? 그럼 기초가 몇 개? 요거잖아, 요거. 요 차이죠. 그럼 가공비 물어봤으니까 432 몇 개? 120개. 답은 120개 바로 넣었죠. 그러니까 알면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공손과 작업해물, 공손과 작업해물. 공손이라는 것은 뭐죠? 표준 미달 제품 분량이죠. 분량. 작업해물은 뭐죠? 자투리, 우리나라 말로 자투리. 그죠? 작업해물은 그때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뭐 청바지를 만드는데 원단이 있는데 원단을 쿡 찍어가지고, 그죠? 그럼 나머지 남는 애들 있죠. 얘들이 바로 자투리죠. 그걸 작업해물이라 합니다. 자, 먼저 정상적이면서 모든 작업에 공통적인 공손 원가는 정상적이다. 정상적인 것은 원가에 포함하는 겁니다. 제조 원가에 배부되도록 한다. 정상적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 분량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분량이죠. 그거는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상적은 뭐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정상적인 것은 원가에 포함해라, 배부해라. 자,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불량품 있죠? 비정상적인 불량품. 그 불량품을 팝니다. 그 우리 이런 그 뭐죠? 옛날에 그 하이마트 전에 뭐 전자 뭐 제품 마트 막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많이 팔았냐면은 TV 막 만들다가 뒷면에 슬쩍 기스 난 거야. 이거 못 팔죠? 그런 거 파는 데 있어요. 그런 거. 또 부전시장 가면 그런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불량품이거든. 그거를 한 30%씩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30%, 40%, 어떤 경우는 50%씩 싸게 팔고 막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처분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것은 8만 원인데 이걸 처분하는 거야. 대변의 제공품 처분합니다. 자, 처분 가치가 10,000원이랍니다. 공손품으로 보고.
나머지는 손실로 처리한다. 만약에 처분하면은 예. 그 불량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량품. 제품이 아니죠. 제품이 아니니까 제공품. 자, 그 만 원 받을 거야. 그거는 이제 공성품으로 보고. 나머지는 손실로 처리합니다.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3번 작업 폐물도 마찬가지. 정상적이면 작업 폐물이 역시 정상적이면 어떻게 원가에 배부하고, 그렇죠? 원가에 배부하고 비정상적이면 여기서 또 아니죠. 비정상은 원가에 안 들어갑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매각했죠. 매각하고 돈 받았죠. 돈 받았으면 뭐 그냥 자비이고를 처리해요. 작업 폐물 요거 있죠. 요거 짜투리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거 팔 수 있거든. 이거 사러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둘둘둘 말아가 구석에 놔두면 이거 사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파는 거죠. 그거는 자비이고를 처리해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11번. 부가세법에 따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주요 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 자, 이걸 우리가 가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가공업. 따라 생산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공을 맡겼죠. 맡길 때 그 재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가 댄다. 일부 혹은 전부 우리가 이게 자재를 우리가 댄다. 요때 될 때 그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가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가공업.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가공을 해준다. 자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가 댄다 해서 가공을 해줘. 요 가공업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반대로 그 자재 또는 그 일부 전부가 아니고 아예 하나도 안 된다. 내가 안 되고 나는 몸으로만 때운다. 알았죠? 예. 몸으로만 때운다. 몸으로만. 그럼 그거는 우리는 임가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자재가 다 온다. 우리는 몸으로만 때운다. 그러면 그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용역의 공급입니다. 가공업과 임가공업. 여기서 일부 그죠? 또는 전부를 대고 가공 계약을 맺었다.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맞습니다.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가공을 위탁 가공 맡겼습니다. 어디에? 외국에 맡겼습니다. 외국에 맡겼습니다. 맡길 때 그 원자재를 우리가 보냈죠. 대가 없이 반출했습니다. 요걸로 만들어 달라 하고 보내준 겁니다. 예.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원자재를 판매한 게 아니죠. 원자재를 판매한 게 아니고 이 자재로 이렇게 가공해달라라고 갖다 맡겼을 때 그거는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3번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용역의 제공 과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이라고 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판매. 이게 용역의 공급이죠. 프로그램. 판매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 뭐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화 공급 있죠. 매뉴얼이면 책이죠. 책을 공급을 해줍니다. 재화의 공급을 합니다. 요때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용역 공급하면서 재화도 공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면 이거는 과세죠. 과세고요.
책을 판매하면 면세가 됩니다. 그럼 요때 얘가 주죠. 얘가 주입니다. 주된 사업이 회계 프로그램이 주된 사업이고 여기 부수적인 거죠. 여기 부입니다. 그럼 얘는 과세고 따로따로 보면 얘는 과세고 얘는 면세지만 전체로 보면은 이 부는 주 따라간다. 그럼 얘도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거죠. 얘도 과세가 된다. 왜? 주가 과세니 부도 과세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3번은 틀린 말입니다. 3번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세 면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 따라간다는 것은. 4번에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가족이나 친인척의 개인이나 법인들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했을 때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말이 조금 어렵죠? (12번) 문제.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든 사업자는 주로 모든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정신고기관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간이과세는 예정신고 안 합니다. 모든 틀렸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길 계실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예정고지가 면제된다. 조기 환급 받기 위해서 신고를 했죠. 했으면 나중에 걔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미 신고한 것은 안 해도 된다. 자,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한 달, 맞죠?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입니다. 폐업일부터 아닙니다. 폐업일 속한 달,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2번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뭐뭐만 모두 이런 거 조심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죠. 소매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왜죠? 대부분이 거래가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요구하면 발급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세관장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3번 면세 사업자는 뭘 발급하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매입을 했는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발행할 수 있죠.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했다? 그럼 발행할 수 없죠? 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4번 문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1. 근로자가 출장 요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고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 운전보증금은 비과세 맞죠? 만약에 유류대를 받았다 그러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2번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의 식대 비과세죠. 만약에 급식을 받으면 과세가 됩니다. 6세 이하의 자녀 월 20만 원, 이걸 육아수당이라 부르죠. 육아수당 비과세가 됩니다. 7세 넘어가면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1, 2, 3번은 전부 다 비과세 맞습니다. 4번에 자, 대주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으면 비과세 맞습니다. 근데 대주주죠. 그러면은 얘는 과세가 됩니다.
그냥 출자 이문이면은 출자 이문이 아니고 그냥 이문이다. 그냥 이문이면은 그냥 출자 이문이 아니고 그냥 이문이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대주주 주주다. 주주면은 과세가 됩니다. 15번에 자 계산하는 거 나왔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모두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배사근연기. 자, 태양은 아닙니다. 태양은 분류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일단은 뺍니다. 자, 여기서 사업소득을 두 가지로 나누죠. 부동산 임대 이외와 부동산 이렇게 나누죠. 자, 볼까요?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도소매죠. 2,500만원, 요거 2,5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났네요. 마이너스 나면은 1,000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 빼줄 수 있죠. 그러면 1,500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죠, 그죠? 요거 여기서 마이너스 났네. 마이너스 700.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1,300만원 났습니다. 근로소득이 1,300. 자, 여기서 부동산 여기서 이제 아까 저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죠? 다른 데서 1,000만원 빼주면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럼 얘는 이제 지금 마이너스 났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골이 되는 거예요. 내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마이너스 나면 거기서 빼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다 못 뺐다 또 이골 됩니다. 이골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종합소득 얼마? 아까 여기서 1,000만원 뺐죠? 1,500 요거 1,300 합이 2,800만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